무기는 수출을 해놓으면 돈 버는 거 말고 부가적인 또 이익들이 많이 있죠. 그럼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들여다보진 않지만, 자,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대표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도 해주고 또 현지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추가로 파견되면서 현지 생산 공장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러게. 유대 관계가 강화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국방 분야가 외교 분야의 유대 관계가 강화돼서 상호 간에 오고 가는 인원들이 늘고요. 뭐 기술자들도 심지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첨단 무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한데, 이게 민간 기업이 한다 그러면 투자하기 어려운 그 사이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가 해주니까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이게 무기에 적용됐다 나중에 이게 스필오버 돼서 이제 민간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 과학기술들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방산 수출의 후속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전비도 제공해야 되고 또 필요한 뭐 탄약이라든가 네. 또 교류도 서로 발전시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주장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폴란드에 제공하는 이런 방산 수출이 기술 이전도 되고 또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거기다가 폴란드에서 최근에 이제 금융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예를 들면 사가는 거 금액에 뭐 예를 들면 몇 %의 금융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죠. 차관 달라는 거죠. 차관을 달고 담보 이런 거 해달라 그러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뭐 한국 정부가 그거 담보해주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수출입은행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우리 국가 이익에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우리가 기술도 넘기고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실속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초기에 그런 우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집트에 저희들이 K9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저희가 무기 팔면서 그 대금은 한국 정부가 보증하고 뭐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담보를 해주는 그 방식,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타당합니다. 네. 그러나 이집트라는 국가 또는 폴란드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저희들이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도 회수하거나 회수가 될 수 있죠. 네네. 그건 국가의 어떤 기능에 관련된 문제고 국가의 담보가 가장 강력한 담보 아닙니까? 네. 그런 담보, 그렇지 않으면 신용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신용장도 은행이 담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행의 담보보다는 국가 정부가 담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우려는 좀 약간 기우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전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수출을 해놓으면 만약 우리가 긴급하게 소요될 때 우선적으로 니네 무기 우리가 가져오겠다. 뭐 이런 조항은 넣을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만든 무기가 해외에 어떤 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사시에 그 무기를 우리가 빌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기 보관 창고를 해외에다 갖고 있는 거네.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에서 공장까지 짓는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만든 기술을 다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넘기고 우리는 더욱 발전된 기술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가진 기술을 팔고 우리는 더 새로운 기술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게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공부한 거 다 주고 난 더 앞선 공부를 하고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 단약 같은 경우에 그 단약 관리 비용, 보관 비용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굉장히 이 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우리 서 박사님과 별도로 얘기도 좀 사실 하고 싶은데요. 전쟁에서 탄약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탄약은 실질적으로 좀 전술적으로 얘기하면 공격하는 부대보다는 공격하는 부대에겐 유류가 필요하고요. 네. 방어하는 부대에겐 탄약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탄약은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탄약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부족하다는 것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를 먹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지 하루에 한 100끼도 200끼도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족한 건 몇 끼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전투를 치르느냐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약의 그 수량 자체에 관한 함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약을 갖고 있다는 것은 탄약은 장기간 보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군이 월남전에서 쓴 탄약을 한국군 탄약고에 보관했던 게 바로 워샷 탄약입니다. 그게 War Reserve Stock for Allies 약자인데요. 그게 지금 1975년도, 6년도에 온 겁니다. 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난 탄약은 그런 건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탄약은 대부분 몇십 년간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보관해둔 탄약이 실제로 지금 사용하면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이런 정밀하고 고성능 탄약 안에는 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전지가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작동이 될까요? 굉장히 이게 불확실하죠. 불발탄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네. 성능을 발휘하는가. 그리고 한 10년 정도 보관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20년, 30년 탄약은 그러면 못 쓰는 것인가. 검사에서 쓸 수 있고 보완할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탄약은 수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싸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탄약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가 하나의 거대한 과학입니다. 결국은 보관 유지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군요. 그게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전쟁 준비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탄약고를 유지하는 것도 또한 좋은 아이디어이겠어요.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좀 외교 국방 위기를 왜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스스로 준비할 수는 없고 필요할 때는 우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들 그 나라의 군사력을 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그게 저는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좋겠다 싶은 얘기 몇 가지 줄여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용한 얘기, 유익한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뵙죠? 네, 고맙습니다.